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죠.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듬직한 신인규 변호사는 디폴트고, 뉴페이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인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황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작년에 한번 저기서.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저하고. 그건 아니고, 네. 공부할 것도 많고, 벌려는 일도 많고, 정리가 책임질 됐어요? 수 있게. 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일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좋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신 변호사하고 우리 황 이사하고 나이 차이가 어때요? 둘이 똑같아요? 제가 91년생이랑 친구, 전용기 의원하고 친구. 그러시군요. 제가 네네. 조금 위. 내가 좀 그러네.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네. 예, 약간 형 동생 하는. 근데 저도 우리 황 이사님하고는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눴던 적도 있는데, 합리적이시고 해서 저도 네, 오늘 맞아요. 이제 격주로 토론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잘생긴 황희두다 이러는데. 나는 신인규 잘생겼단 말을 못 들어보고 아닙니다. 잘생긴 황희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본인의 또 그래도 겸손하게 한마디 하세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뵀을 때 합리적인 보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끝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지금 또 되게 힘든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혼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이런 소신도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과의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로는 좋고 내가 딱 봤을 때 이렇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극단적으로 가면서 뭔가 막 선전선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을 많이 하는 쪽에 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난 사실 좀 안타깝고 저는 신인기 변호사님이 하는 이 정치 지향과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여기 도움을 줬으면 또 호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더 원칙을 그렇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고 저는 올 한 해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렇게 새로운 정치 모임, 집단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이제 창준위원회를 해가지고 요즘 신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너무 이름이 힘들었어요. 헷갈릴 정도인데 네. 저희는 그냥 민심동행이라는 민심동행. 창준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과 함께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라서 열심히 저희 그 당원들을 이제 당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당주님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협지에 당주가 나오게.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의 주인. 당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심동행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럼 네. 아직도 안 된 겁니까 결성이? 그러니까 이게 5천 명인데요. 네. 그 정당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각 지역별로 1,000명 모으는 게 사실 어렵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10년 이상 하시고 조직이 있거나 어떤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전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의 장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정당 만들기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네. 창준이와 정당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수막을 달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 기득권이 계속 기회를 나눠 놓기 때문에 저는 힘든 건 힘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용감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난 저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나 다 그새-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난 저거 힘들지 하지 말아야지. 난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어때요? 근데 실제로 저도 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또 존경하신다고도 그 공화주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저도 바라는 게 무조건 제가 속한 민주당이 다 옳고 그걸로 다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그렇죠. 경쟁을 하고 또 승복하는 문화 또 제가 또 프로게이머 출신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포츠맨십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졌을 땐 인정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길까 노력하고 그런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덕담 많이 나눠봤고요. 잼마님, 좁은 길을 걷는 신인규님의 정진을 기원합니다. 얘기하셨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시니까 한마디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자면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홍모 씨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네. 예능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내가 보기엔 본인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한참 대선배 임요한 선배랑 요즘은 또 이제 페이커 선수 그런 분들 보면 저는 한참 이제 아래에 있었고
그때 그 결핍이 좀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신인규 그 위원장님처럼 저도 제 나름의 길에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한 사람은 홍진호 씨인데 네. 홍진호 씨 같은 경우는 혀도 짧고 되게 이상한데도 인기가 많고 엄청나죠. 사람이 되게 착해 보이고 또 이 게임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치사하게 비겁하게 안 하고 남 속이지 않는 그냥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뭔가 우직하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되게 좋아 보였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 홍이래. 우리 항이도 이사에게도 저는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힘들지만 어쨌든 같이 나가면 좋겠고 프로게임 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아유, 여기저기서 다. 엄청 대단하시고 진짜 게임을 할 때 저는 뭐 게임을 잘 못하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열정으로 정말 정치를 바꾸는데 우리 황 이사님께서 또 큰 역할 또 해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특권을 포기하고 세비 반납을 해라. 왜 내가 세비 반납 얘기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느냐. 정치개혁 피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 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그 모르시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얕은 인식으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하고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세비 반납이라는 것은 지금도 국회의원의 신분이 사후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확정 판결 나오면은 신분까지 박탈해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비까지 반납하자라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 좀 괴롭히기에 대한 그런 좀 공약으로 좀 프레임을 잡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해야 한동훈 위원장도 뭐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좀 편협하고 협소한 인식인 것 같고 저는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뭐 공항 귀빈실 쓰지 않기,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특권 폐지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창준이를 가지고도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기득권이 뭐냐면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같은 겁니다. 그런 거 폐지하겠다. 이런 거 선언하면 국민들이 박수치거든요. 게다가 원외에 있는 분들은 후원금도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기념회 다 하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서로들 그렇게 하고서 눈 감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남아있는 이런 관행들과 특혜들을 실질적으로 걷어내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인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는 매우 좀 협소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말씀 주신 그런 지적 공감하고 그 되게 졸렬하다 생각 드는 지점이 뭐냐면 네. 그 과거 민주당의 전통은 그 존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계속 그 갈라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본인들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최근에 기류의 김대중 영화도 나왔지만 계속 전라도 출신이라고 엄청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은 띄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한창 때 막 환생경제, 뭐 경포대라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만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갈라치는 그런 시도를 분명 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퍼포먼스를 또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뜯어요. 부스럭부스럭. 부스럭부스럭.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미지 정치 그리고 이재명 정치 이 두 개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더 나아질 걸로 보이지도 않아서 참으로 절망스러운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한가하게 택배 박스를 뜯는 이런 연출이나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이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 한심하다. 지금 국민들은 택배를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택배 시키기가 무서운 거예요. 급여도 이제 줄고 뭐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한가롭게 저렇게 택배 뜯는 쇼나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이미지와 쇼 정치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정치 혐오, 불신이 심하지만은 집권 여당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 더 정치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전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해선 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말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영용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은 연예인 데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 데뷔한 사람인지 연예인 데뷔한 사람인지 하는 모양새가 정치와 전혀 안 어울리는 행보여서요. 좀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컨텐츠가 없다.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랑 합류를 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해서 온 지 벌써 몇 달 됐지만 한 게 뭐냐, 시끄럽게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김용남 의원도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서로 이렇게 한 거 없다고 얘기할 그런 군번들이 아닌데 서로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아니 저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김용남 의원은 뭐 한 당에 가서 어떤 위원장 맡으니까 위원장의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이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의 본질 거기에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남 전 의원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 때 제가 그분하고 또 정의당 한 분하고 셋이서 방송을 했었어요. 오. 근데 그때 김용남 전 의원이 계속 방송 내내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라고 엄청 욕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써요. 계속 욕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가니까 물론 뭐 과거 발언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홀라당 넘어가나 뭐 그 과정도 사실 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 말씀 주셨듯이 거기 뭐 연예인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저는 좀 화가 났던 거는 언론에서도 뭐 개딸 뭐 팬덤 정치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지겹게 때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아이돌이다. 2030이 환호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네.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 좀 황당하고 언론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냥 일단 여기는 무조건 띄워주기, 여기는 무조건 죽이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컨텐츠로 얘기를 해달라. 도대체 컨텐츠가 뭐냐. 누구랑 사진 많이 찍었다.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뭐 어땠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사진 찍는 모델로 기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CF 찍는다고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뭐 영리행위 안 하시겠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옷이요. 이렇게 걸치고 나온 옷이 몽땅 다 이렇게 판매율 1위를 아니, 차지한 근데 데잖아요. 저는 정치인의 팬덤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현대 정치에서 아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뭐 팬덤을 가지고 시비 걸거나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의 코어 지지층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노력인데 네. 문제는 그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그 팬들이 하자는 대로 정치인이 끌려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도 팬덤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정책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팬덤으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전 지도자들이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팬덤 정치는 팬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팬덤에 끌려가는 정치인들,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김용남 전 의원도 예전에 대통령 왕짝에 났을 때 손가락 못써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옹호를 했다가 아니 뭐 김용남 의원이 용기 있는 남자 뭐 요즘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자를 쉴드 칠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방송에서 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정말 용기가 있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저랑은 당에서 대척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간신짓이다 윤핵관이다 이렇게 그쵸. 비판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은 용기가 있고 뭐 힘 있는 할만하다. 사람한테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제 얼굴이 화끈해져요. 그러니까 좀 김용남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과거 발언 충분히 비판받고 본인이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되니까 또 자리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도 들어요. 누가 이제 수원에 그 박문규 장관 내려간다니까 네. 이제 이동을 하신 건데 네. 만약에 박문규 장관이 수원에 그 옆지역구로 갔었으면은 아니,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라는 것도 너무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게 우리 정치를 그 신뢰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네. 저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희도 이사님 어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의 삼선 중진들을 만나서 오찬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원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내용은 혁신, 개혁, 그다음에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넣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른바 중진 희생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네. 애초에 뭐 기대 자체가 안 되긴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중진들 내보내고, 그것도 이제 안 냈지만, 네. 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새로운 사람이냐, 뭐 국민들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네. 그 정도가 총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 다 채워넣으면 이게 무슨 혁신이고 뭐가 새롭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빌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이거 만약에 받으라고 하면 어쩔 거냐? 아까 뭐 혁신 뭐
특권 포기 이런 얘기 했는데 정작 한동훈 위원장 그 말도 못하고 있어서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인천 계양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천도 저도 너무 뭐 투명해, 맑고 아니, 투명해. 저희 워크샵을 저희가 이제 강화도로 가면서 저도 인천을 통과하면서 갔다 왔는데 네. 인천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많고 많은 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또 간다고 하니까 뭐 가는 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겨냥 그리고 가서 또 얼마나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할 걸로 거의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머릿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지워야 이게 뭔가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에 매여서 자기 정치를 못 보여주니까 저는 그것이 또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한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천 계양구 가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도 뭐 말씀하셨듯이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고 거기에 뭐 원희룡 씨도 온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또 예전부터 그 언론에다가 언플을 했었거든요. 언론에 대고 뭐 마치 라이벌인 것처럼 좀 제발 메타인지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인천 계양구에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은 나오신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계양구 나오신다. 네네. 왜 0.5선으로서 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당대표가 굳이 이렇게 지역구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요즘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만 하면 그냥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기승전 이재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 논리라는 게 어떤 입장에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든 다 말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병원 뭐 특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서울대 병원으로 올 때 만약에 부산에 있었다고 그럼 가정을 해보면 그럼 또 그건 부산에서 이거 선거놀이고 서울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그냥 계속 정치 그 총선 노리고 한 거다. 일부러 일부러 있었던 거다. 한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네. 그럼 또 이런 쪽으로도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욕할 사람들이 주로 뭉쳐 있다가 지금 하나둘씩 나가고 있는데 좀 그걸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과도하게 공격을 뭐 내후 외환으로 다 받고 있는 건 저도 네.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되고 나서 어떠한 한국 사회를 위한 전진 내지는 어떠한 또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내용을 낸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뭐 정치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외들을 위해서 그럼 뭘 했느냐,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지고 그 이후에 선거도 두세 차례 더 연거푸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럼 뭐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성과 성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된 것은 그 사법 리스크가 일부 완화가 됐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못하는 것만 고사진해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흡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정치를 이어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돼서 한 게 뭐냐?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 그 워낙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도부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뭐 사법 리스크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또 프레임 잡으면 뭐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그 얘기가 도배가 되니까 정작 뭐 기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네. 뭐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거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걸 주로 담론화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좀 민주당 정치인들도 했어야 된다 보는 거고 총선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인 대상으로 지금 초고령 사회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데도 사실 대다수 언론이 또 다른 쪽으로 지금은 뭐 특혜냐 뭐냐 한동훈 위원장 뭐 팬덤 정치냐 뭐냐 이걸 주 쟁점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그게 좀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건보료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또 먼저 꺼냈었어요. 네, 1호였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본인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딱 이제 일단 정부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병인 그 부분하고 건보료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간병인 급여 많이 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시발점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여기다 갖다 써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제안을 지금 한 사람들은 좀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못하게 누르면서 실제 모든 과실은 또 얘네가 한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도 짧게만 덧붙이자면 네. 예전에 그 정치를 바라볼 땐 도대체 왜 저렇게 정치를 하나 다들 그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합류했는데 결국 이게 스타크래프트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전략 전술을 잘 짜고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렸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뭐 전략을 쓰거나 게임하는 예, 거야. 네. 갑자기 치고 들어오거나 하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구상을 했다 해도 그것도 바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연함은 민주당에서도 갖춰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거의 지금 뭐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민주진영 지지자들도 이렇게 뭔가 비난을 받더라도 다 결집하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주 인천과 서울을 끝으로 한동훈 위원장 전국 순회 이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좀 언론에서도 너무 띄어지기도 하고 또 다니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죠. 인기가 높아지다 보면은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더 높아질 인지도는 없다고 더 보는 이상 없다? 사람인데 이 인기가 높아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기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잘 안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인기로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것이 시급하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다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까메이님께서 한 게 왜 없어요? 탄핵 일단 올렸잖아요, 특검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3지대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원칙과 상식의 세 분, 이 의원들까지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민심 동행이 제일 첫 번째 깃발을 꽂았죠. 제3지대 통합정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준석 위원장은 솔직히 좀 빨리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은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런 분들은 설 연휴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시점도 너무 빠르고 그 좀 안 될 것도 같고 또 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준석 쪽하고 반대거든요 성향이. 이준석 대표는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또 보수하고 딱 완전히 합쳐지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서로 동상이몽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건 하시면서 여기서 많으실 것 같아서. 아니 뭐 저야 당연히 할 말은 많죠. 왜냐면 저는 세게 해봐요. 아니 저는 뭐 저 소위 말하는 빅텐트, 저 빅텐트가 사실은 빈텐트 될 가능성이 매우 빈텐트, 높다라고 빈텐트, 보아요. 네. 그리고 빅텐트라는 것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거나 네. 기둥이 약하면은 금방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뭐 과거 전례를 얘기해도 뭐 논증이 가능하지만은 그냥 지금 상황만 딱 봐도요. 나오신 분들 메신저로서 그렇게 신뢰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 정도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걸 또 신뢰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로서 이건 얘기가 끝날 것 같고 저는 보통 지금 신당을 하시겠다는 분들 제가 진정성 폄훼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 뭐 본인들도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온 거니까요. 존중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why, 왜 나왔냐? 왜 나왔냐? 그리고 how, 어떻게 바꿀 거냐? 그다음 what, 무엇을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봐서 답이 딱딱딱 안 나오면은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딴 생각이라는 것은 본인의 영달, 본인의 욕심. 근데 그렇게 해서 정치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why부터,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부터 국민들이 일단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how라는 면에서도 그럼 어떻게,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거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은 누구 만났다. 그게 기사 나가고 내일은 또 누구 만나고 이게 한국 정치의 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념과 비전, 가치와 그 구체적인 정책들, 공약들 이게 다 배제된 채 그냥 이합집산식으로 만나면 이걸 이제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정파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필요한 연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전 그 다음에 논의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건 매우 좀 실망스러운 행태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불리고요. 네.
이낙연 전 총리한테 또 쓴소리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좀 낡은 기존 정치 문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버려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안 먹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잘 말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뭐 너무 지나친 엄중 이거는 타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기득권 당연히 타파해야 되는 건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방식이 좀 저게 맞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거랑 또 이 뭐 지금 싸가지론이나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좀 본인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또 잘 아시겠지만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딱 들고 약간 한 15도씩은 항상 올라가 있고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는 나 혼자 잘하고 내가 막 독주를 하고 다니면 상관없었는데 네. 지금 정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팀플이죠. 계속 그냥 내부에 잘 된 거는 내 덕이고 잘못한 거는 내 팀에 트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해요. 네.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정치 12년 했다며요. 근데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가 없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젊음의 착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젊고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의 면에서는 젊지 않거든요. 정치는 꽤 오래 했고 그 감당했던 직책의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심지어 무겁고. 여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2번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 중량감에 대한 혜택, 중량감에 대한 인정 이건 다 이미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엄숙주의는 뭐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 기득권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젊으니까 기득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기득권을 내려놔라. 젊어 보이니까 왠지 맞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건데 그건 착시다. 이준석 대표가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뭐 삼지대 지금 그 빅텐트에는 낄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국민들께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이- 덧붙이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당대표일 때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일 때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전장년 같은 사회적 약자들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본인 언플을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놓고 맞아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 연결선상에서 김용태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전 최고위원이죠. 포천 가평에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 왜? 지향점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제대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컨텐츠가 좀 얕죠. 얕다. 그러니까 국가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깊이 있는 철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그때 좀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소위 말하는 언론의 중심을 받는 쪽으로 문제 형성을 하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유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유능함인지는 또 한 번 검증을 더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를 것이고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발굴형이죠. 아, 문제 근데 문제 발굴형. 해결까지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니까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반쪽짜리로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지향점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도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선명성을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더 통합적으로 빅텐트로 가야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결정하고 나왔어야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도 탈당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관계자들, 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갈 때처럼 하고 나온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과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당의 그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겠다면서 나온 분들이 똑같이 갈 때처럼 구니까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 선명성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향점이 없다라는 비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돌아볼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뭐 당을 다 떠나서 네. 그냥 경선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놓고 뭐 자꾸 자기들끼리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제 뭐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천 때문에 나간 건 아닐 거고, 아, 이제 그렇죠.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은 공천 때문에 나간 게 확실해 보입니다. 황희도 이사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좀 더 강력히 내야 되고 좀 더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퇴원했으니까 정치 다시 이제 재개하는 시점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가 지금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뭐 회복 기간이니까 특히 더 뭐 좀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또 나갈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면 네. 또 얘기를 하면 또 뭐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계속 그거 유튜브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사퇴, 뭐 통합 비대위 이 요구는 애초에 가당치도 않다 생각합니다. 할 말씀 있을까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지금 뭐 피습을 당해서 네. 회복 중이니까 뭐 지금 입장 내기 좀 어렵겠죠. 근데 아무래도 당내에서 뭐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제가 깨지기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엔젤맘님께서 황희두님 다른 채널에도 나가주세요. 민주당 패널도 너무 화나요. 상식적으로님 신인규는 철학이 있고 심리가 있는 요즘 보기 드문 신선한 정치인이다. 야, 나 신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네.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하죠. 아유, 저도 흔들리지 응원, 않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